환율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이례적인 원화 환율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패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환 당국이 전방위적으로 시장 감시와 압박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일단 수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감시망을 확대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에 달러원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개인과 함께 중소 중견기업의 달러 저가 매수 움직임을 지목했는데요. 대기업에 비해 수출 대금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추가 환율 상승 기대 속에 수출 대금을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외화 예금 등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외환시장 달러 수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재경부는 수출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흐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도 수출 대금 미회수, 미지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고와 보고 의무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외환 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사실상 달러 매도를 압박하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권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최근 심화된 외화예금 쏠림 현상과 관련한 당부사항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외화예금과 보험상품 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과 증권사까지 전 금융권을 향해 달러 관련 상품 영업과 환전 우대 서비스, 그리고 해외 주식 수수료 면제 이벤트 등의 마케팅 자제를 요구하고 환율 유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급등하는 증시 속에 수익률 확대의 기회를 거머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새 수장을 뽑습니다. 다만 떠안게 되는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국민연금의 차기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절차가 곧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현 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원주 본부장 임기가 지난달 26일로 끝나면서 조만간 차기 본부장 인선이 시작되는데요. 아직 본부장을 선임할 임원추천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았는데 조만간 인선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은 이 모집 공고에서 서류 심사 또 면접 등을 거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 승인까지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데요. 현재 외부 수혈과 내부 승진 가능성 모두 거론됩니다. 외부 수혈이라면 대규모 자금을 운용한 실무 경험이 있는 이 전직 연기금 최고 투자 책임자 CIO 등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서 본부장도 공무원연금공단 CIO를 거친 인물입니다. 내부 승진이라면 기금운용본부 아래 핵심 부서장인 전략부문장 또는 리스크관리 부문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차기 기금운용본부장의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해외 투자 다변화와 기금 운용력 전문성 제고 등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해야 되는 것도 과제인데요. 현 서원주 본부장은 취임 직후 KT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공개 비판했고 실제 KT는 당시 연임을 추진했던 구현모 대표이사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관치 논란이 크게 불거진 바 있습니다. 차기 본부장은 새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익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호흡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국과 금융사 등의 공동 플랫폼에 피해자의 계좌 정보까지 공유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자세한 변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단 이번 개정안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합쳐둔 플랫폼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 통신, 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금융회사, 수사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이 출범했는데요. 이 플랫폼의 운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네, 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도 전해주시죠. 네, 정보 공유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해자 계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피해 의심 계좌를 찾아내 추가 출금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기범 계좌 중심으로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계좌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보공유 분석기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를 처리할 때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제공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 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사전 지급 정지,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책 수립 등 다양한 활용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등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통신사, 수사기관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세금 부담 관련 변화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의 주요 제품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하이볼의 세금 부담이 줄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적자 기업까지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변화 내용을 지웅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주류업계 지원을 위해 도수가 낮은 술의 세금을 깎아줍니다. 저도주 혼성주류라고 이제 하이볼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 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인데 주세 감면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대상은 오는 4월부터 2028년까지 생산량이고 8.5도 이하의 술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트나 편의점에서 4,000원에 판매되는 하이볼은 세금이 500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업체별로 400kl까지 감면 한도가 있어 대기업에선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생산된 제품도 있는 터라 실제 가격이 얼마나 깎일진 미지수입니다. 적자 기업에 배당할 경우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취약계층 대상 지원도 추가되거나 구체화됐습니다. 일부 영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소멸 기준이 마련됐고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이 압류되지 않는 보호금액 기준도 높입니다. 또 야간 연장수당 비과세 기준을 늘립니다. 이 밖에 외벌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며 공동명의 주택을 가진 부부 입장에서 유리한 납세 의무자 지정제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점점 접근이 어려워지는 가격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더 작은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는 전국과 서울 할 것 없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강남에서 얼마나 작은 아파트가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 겁니까? 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10평대 소형 아파트가 연이어 최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용 39제곱미터 17평이 지난달 19억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삼성동간 송파구 주요 대단지에서도 12에서 18평 규모 소형주택이 13억 원에서 18억 원대까지 올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서울을 넘어 분당 등 경기 핵심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평수를 줄여서라도 입지 좋은 곳으로 가자는 수요가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건 분양인데 최근에 분양가도 많이 올랐죠. 네, 분양시장도 가격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5,2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을 훌쩍 넘으면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전국 평균도 평당 2,022만 원으로 최고 수준인데요.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높은 시세와 희소한 공급, 여기에 소형 평형 선호까지 겹치면서 분양가가 내려올 요인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기업들 소식 연달아 전해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5년간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진 갑질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장기간 분쟁 끝에 과징금을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최종 과징금이 얼마가 됐습니까?
네, 공정위는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벌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당초 108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를 18억 원대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열린 전원회의에서 기존보다 약 90억 원 줄어든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업체들에게 2,000건이 넘는 선박 구성품 제조를 맡기면서 제때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또 계약을 맺으면서 하청업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공사 대금을 일방적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가 당초 107억 9,9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하나오션이 2019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하나오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결 취지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게 과징금의 액수를 줄였다라는 것보다도 제재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데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공공 입찰이나 해외 정부가 주관하는 대형 수주전 등에서 방산기업의 신뢰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보통 윤리와 준법을 따지는 정성평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위 과징금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끌어온 법적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하나오션은 법적, 재무적 족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쪼개기 상장 논란을 빚어온 LS가 주주 우선 배정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할 자회사의 주식을 먼저 살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덥석 물기에는 따져봐야 할 게 많습니다. 상장을 강행하기 위한 미끼는 아닌지 정작 주주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면 빚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중복 상장 비판에도 그동안 LS가 꿈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주주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LS 기존 주주들에게도 상장 예정인 에식스 공모주를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알짜 자회사가 상장하면 모회사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동안은 일반 주주들이 IPO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어 비판이 거셌습니다. 에식스는 이 전기차용 모터와 변압기 필수 소재인 특수 건설을 만드는 회사로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S 측은 실질적으로 모회사 주주가 IPO 예비 자회사의 지분 취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장 주관사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청약 방식이 확정되면 조만간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과 배당 등 이 주주 환원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그간 강경했던 LS가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은 뭡니까? 네, AI 데이터 센터의 이 폭발적인 증가, 또 전력망 현대화, 재생에너지 전환 같은 이 에식스의 전력 설비 사업이 슈퍼사이클 황금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가치가 2030년까지 3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할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주주들의 반발에 발목 잡혀서 에식스의 상장이 무산될 경우 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던 구자은 LS그룹 회장의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볼 때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이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기존 주주들과 이익을 나눈다는 취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이 상장 전과 후에 이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 주주 배정분이 만약 쥐꼬리 수준에 불과할 경우 실질적인 혜택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지난해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급식 중심 업체 아워홈이 가성비 뷔페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장 최강자인 애슐리와 정면 대결을 예고한 셈인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아워홈이 언제부터 어디에 뷔페를 출시합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오는 4월 새로운 가성비 뷔페 브랜드 테이크를 론칭합니다. 첫 매장은 서울 최다 유동인구 지역인 종로 영풍빌딩의 지하로 낙점됐는데요. 건너편에는 애슐리 킨즈 매장이 있어 맞대결이 예고됩니다. 가격은 애슐리 킨즈보다 4,000원 정도 비싼 평일 2만 원대 중반, 주말 3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애슐리를 중심으로 가성비 뷔페 인기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슐리킨즈를 운영하는 이랜드이츠는 코로나 시기 대비 매장 수를 2배 확대하며 지난해 6천억 원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하나품에 안긴 아워홈은 하나 3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아워홈과 신세계푸드를 비롯해 미국 버거 브랜드인 파이브가이즈와 스텔라 피자 등을 인수하며 식품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워홈은 업계 2위인 단체급식과 함께 또 다른 사업의 한 축으로 가성비 뷔페 등 외식 사업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신세계가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하고 계열사들도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의 센터필드 빌딩을 이지스 자산운용이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양측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법정 다툼까지 시사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일단 문제의 건물이 이지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담겨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정확한 상황이 뭡니까? 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신세계 프로퍼티는 센터필드 매각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독단적 행보를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힌 신세계 프로퍼티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021년 6월 준공된 센터필드는 2개의 타워로 강남 업무지구 중 최대 규모이자 공실률 없이 안정적인 입주 상태를 보이고 있는 복합 상업시설인데요. 신세계 프로퍼티는 이지스 자산운용이 운영 중인 펀드에 5천억 원 넘게 투입해 센터필드 지분의 50% 가까이를 보유 중입니다. 신세계 프로퍼티 관계자는 파트너십 신뢰 훼손 행위가 지속되고 일방적 매각 추진이 이어질 경우 투자자로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용사 교체 가능성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이지스 운용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이지스 자산운용은 수익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소통 과정을 거쳤다며 매각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투자자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판단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며 오히려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2025년 10월 만기였지만 투자자 간 장기 보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1년 단기 연장이 진행됐는데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올 10월 펀드와 담보대출 만기를 앞두고 현 시점의 매각 추진이 이익과 리스크 측면에서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측이 거론한 운용사 교체 검토에 대해서도 법적 계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국내 1세대 뷰티 기업으로 분류되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협력사에 대금도 안 주고 정부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네이처 리퍼블릭의 구체적인 혐의부터 전해주시죠. 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 리퍼블릭은 화장품 제조 협력사 3곳에 하도급 대금 168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6,400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협력사의 위탁 업무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줘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처 리퍼블릭은 자진 시정을 촉구하는 공정위에 법 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다만 공정위는 이후 시정 조치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와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네, 이번 갑질 논란과 별개로 현재 네이처 리퍼블릭의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명동의 랜드마크였던 매장은 지난해 2월 문을 닫았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1세대 로드샵 화장품 기업으로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올리브영 등 다른 유통 채널의 성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30여 곳이었던 매장은 2024년 270여 개까지 줄었고요. 2024년 연간 영업 손실 50억 원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에도 48억 5천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은 지난해 속옷 전문 기업 쌍방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됐다가 다시 수출되는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려했던 대로 백악관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번에 백악관에서 새로 나온 메시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어제 발표한 반도체 관세는 1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익명의 당국자는 각 나라나 기업들과의 협상에 따라 다른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반도체에 25%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요. 이게 당장 우리 기업들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추가 조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TSMC가 있는 대만과 무역 합의에 성공하면서 관세 면제 조치의 기준점이 제시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대만에 대해 가장 먼저 대미 투자와 연동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들과 대만 정부는 미국의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 신용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만 기업의 경우 미국 신규 생산 시설이 건설되는 동안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고요. 또 완공해도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는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